자, 어느덧 10강이네요. 9강에서 숙제는 다 했나요? 숙제가 뭐였죠? 박용철 시인의 시랑 그거 비교하라는 거였죠. 또 하나가 뭐였죠? 또 하나가 뭐였지? 그리고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의 차이에 대해서 읽어보라고 했죠. 요거 2번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1번 숙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죠.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지금 뭐 완벽하게 정답을 안 맞춰도 돼요. 이거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는 눈을 길러준 커리큘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고민을 해봤다면 사실 그걸로 충분해요. 진짜 그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은 저희들이 쌤들이 지적을 해주셨을 테고 그걸로 뭐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서 공부한 적이 거의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현대시 그냥 외워야 되고 막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암기하고 드립다 외우는 것보다 훨씬 머리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했던 포인트 줬던 거 있죠? 인식 차이. 전 강의 마지막쯤에 힌트를 드렸는데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숙제를 해서 제출하시고요. 지금 안 한 학생들 꼭 제출하시고요. 제출 안 하시면은 10강 나가는 거 막힙니다. 저희가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근데 유튜브라 그냥 니들이 그냥 보면 돼. 그냥 보면 돼서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없는데 9강 숙제를 안 내고 10강, 11강을 나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혼이 날 겁니다. 숙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숙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몇 달 후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10강 김영랑 시인인데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이 좀 도드라진다고 말할 순 없지만 딱 확실한 색깔이 있긴 있어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근대문학, 자유시가 형성되는 시기 여기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연스럽게 쭉 나와야 돼요. 김소월 뭐예요? 뭐죠? 나왔죠? 이렇게 한용운 씨 뭐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해. 독서실이어가지고 소리 안 내면은 뻐끔뻐끔이라도 하세요. 액션을 취하세요. 공부할 때 무조건 액션을 넣어서 공부를 하세요. 이거죠? 김동완 시인은 뭐였어요? 이거죠. 이상화 시인은? 간단했죠? 이거고요. 정지용 시인은? 박용철 시인은? 묵직하다 그랬죠. 오늘은 임화 시인이 순서대로라면 임화 시인이 먼저 잡혀 있었는데 김영랑 시인을 먼저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정지용, 박용철 시인하고 묶이는 게 김영랑 시인이기 때문인데 이 전 시간에 박용철 시인 하면서 김영랑 시인을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김영랑 시인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에는 기출 4작품이 있어요. 기출이 4작품이 있고 이 4작품을 오늘 4개 다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연계 교재가 나온다거나 그럴 때 작품들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그 작품만 따로 짧게 핵심만 잡아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캠이 되게 내 피부를 뽀얗게 잘 잡아주는데? 거의 A4 이 하얀색 배경이랑 거의 내 피부색이 똑같아 보이네. 자, 아무튼 간에 그렇진 않은데. 자, 작품 3개 섬세하고 세련된 언어 구사를 해가지고 뭐 혹자는 언어의 세련미를 뭐 읽어냈다 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굳이 김영랑의 작품 3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시를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단 낫지. 내가 지금 학교에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 밥을 해준 게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한국 정통 서정시. 서정시가 뭐예요? 그냥 정서를 읊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정시는 뭐다. 이렇게 특별하게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이게 정서를 말하는 거, 마음을 말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서정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넓은 거죠. 그래서 한국 정통 서정시 계보가 정지용, 서정주, 김영랑 그리고 현대 들어와가지고 송수건 시인 해가지고 이렇게 송수건 시인이 서정시의 계보를 뭐 완벽하게 잇고 서정시를 완벽하게 현대 서정시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지용, 서정주, 김영랑 이 세 시인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출제가 엄청 많이 된 시인들입니다. 신기하죠? 그만큼 중요한 시인들이고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문학이라는 것을 박용철이 주제해가지고 주제하다가 뭐지 주최해가지고 뭐 만들어 일구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비스무리한 뜻이야. 그런 이 시문학이란 곳에서 박용철, 김영랑, 정지용, 신석정 등의 시인들이 이런 서정시, 순수시도 특별히 막 이 순수시가 뭐야? 그러면은 뭐 오염시도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시를 썼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완벽히 맞는 뜻은 아닌데 대충 그냥 이렇게 때려 맞추세요. 그 이상 뭐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순수시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근데 여기서 박용철 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했고 김영랑,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쁘게 시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좀 차이가 나냐면은 박용철 시인 같은 경우에는 박용철 시인도 서정시 쪽으로 좀 활동을 했었죠. 근데 박용철 시인은 시 활동 창작보다는 초창기에 우리가 떠나가는 배, 고향 이런 것들을 이런 묵직한 시를 썼는데 그 다음에는 외국 시를 해석해서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를 쓰는 스스로 창조하는 것보다는 이 시문학을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되지? 오히려 시인들을 더 양성도 아닌데 이 시문학이라는 것을 주체자로서 뭐 열심히 더 활동하는데 더 열심히 했다.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어디 방송 국장이 프로그램 안 만들잖아요. PD들이 만들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근대 시의 활동 무대를 더 뒤에서 지원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김영랑 시인하고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계속 비교가 돼요. 서정주 시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써져 있어가지고 가지고 긁어온 거야. 근데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 서정시고 섬세하고 영롱한 서정적 시다. 그리고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기교를 많이 썼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여러분들 이런 거 본다고 저도 구분 못해요. 저도 시 전문가가 아닌데 구분 못해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두 시인 모두 예쁜 시를 썼어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처음 할 때 시의 제목 보고 일단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모란이 아이고 색깔이 빨간색 정렬의 레드.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써져 있는데 모란이 필 때까지 어떻다? 모란이 필 때까지 어떤데? 이게 일단 궁금해야 돼요. 모란이 피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데?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모란은 뭐지? 이게 궁금해야 돼. 이게 궁금해야 돼.
제목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 시인 여러분들 기출 보면은 시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모라님 피기까지는 보고 이 의문까지 가지고 그리고 김영랑이라는 이름을 보고 나서 아 서장시구나 예쁜 시구나 그리고 이 모라니 피기까지는 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런 의문까지 가졌으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시를 공부할 테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이 만약 출제가 되면은 바로 문제를 풀러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처음에 그리고 끝에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은 모라니 피기까지는 모라니 피기까지 아직 모란이 안 폈다는 거죠. 아직 모란이 안 폈다는 거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나는 봄을 기다린다는 거죠. 모란이 필 때까지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모란이 피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맞고 봄을 기다리는 것도 맞죠. 그러면 모란은 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봄이 가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보니까 똑같죠? 모란이 사라졌어요. 모란이 떨어졌으니까 봄도 잃었죠. 그쵸? 그리고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보면은 모란은 봄이고요. 모란을 잃으면은 봄을 잃은 건데 이거는 이 화자의 감정에 어떻게 작용을 하죠? 서름, 슬프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은 모란은 뭐다? 기쁨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5월 어느 날. 왜 5월이 나왔을까요? 왜 5월이 나왔을까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란이라는 이 꽃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더운 날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었어요. 모란이 졌네요. 모란이 졌고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기쁨도 없어지고 나는 슬퍼졌겠죠. 서름.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어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이게 무슨 말이야? 1년 중에서 모란이 필 때만 나한테 의미 있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이라고요. 섭섭하고 필 때까지 360날 동안 운다고요. 모란이 지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말이에요? 모란밖에 없어. 나 대한민국 못 잃어. 나 모란 못 잃어. 이런 말이죠. 모란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란을 잃은 슬픔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필 때까지 기다릴게요. 봄을. 근데 이 봄이 어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찬란한 슬픔? 자, 슬프면은 슬프지. 왜 슬픈 게 이렇게 찬란해? 슬픔이 찬란할 수가 있냐? 찬란한 건 아름다운 것을 수식하는 그런 단어 아니야? 그런 형용사? 찬란한 형용사 맞죠? 네. 그런 형용사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모순적인 거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요. 이 역설적 표현은 왜 쓸까요? 왜 쓸까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 특별한 표현이 나오고 뭔가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고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맨날 여러분들 똑같은 소리 라디오 마냥 주절주절거리는 거 있어요. 왜 썼을까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 썼을까?
그거죠.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봄, 슬픔 플러스 찬란함. 그러니까 이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봄이라는 것은 왜일까요? 일단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했어. 봄은 모란이 피는 그런 계절이잖아. 모란이 피는 계절이 봄이래. 그래가지고 봄은 일단 모란이 피는 찬란한 그런 계절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봄이 가버리면 모란이 지기 때문에 지는 것을 아는 뭐 슬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다 지울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영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이 뭐죠? 현실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죠.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제일 반영론적 그리고 표현론적 관점에서 문제가 자주 연계돼서 나올 텐데,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제와 연관돼 가지고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 가지고 이 모란과 봄은 우리나라의 주권 독립 그런 것을 뜻하고, 모란이 없은 지금 이 슬픈 이 순간은 뭐 일제에 수탈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표현론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시인의 개인적 성찰이 들어있는, 무언가를 깨닫고 싶어하는 시인의 개인적 성찰이 들어있는 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란은 시인의 깨달음, 시인의 새로운 시 영역 창조, 그런 걸로도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음껏 섞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기 전에 이거 내가 아까 말한다 그랬잖아. 이거, 자, 여러분들 모란하고 목련이 뭔지 모르죠? 이게 바로 모란, 작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목련, 네모가 아니라 나무의 연꽃이라 그래가지고 목련입니다. 이 두 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에서 나온 건 이 모란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월 정도에 피는 걸로, 대충 4에서 5월, 우리나라 기후상 4, 5월쯤에 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목련 같은 경우에는 3, 4월쯤에 펴요. 둘 다 비슷하게 피는데 목련이 좀 더 빨리 피죠.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은, 얘네 둘 다 청소하기가 더럽게 힘이 듭니다. 존나게 떨어져요.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왔을 때 군대에서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떤 사령관의 공관병으로 있었거든요. 사령관 집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지금 그거 뭐 그런 걸로 말이 되게 많죠. 비리 이런 게 있다고도 하고. 저는 근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일과가 있어요. 그게 그냥 집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고 저택이고 마당도 있고 밭도 있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군부대는 산속에 있잖아요. 산이니까 나무가 많아. 그리고 그 나무가 많은데, 이 목련나무 있잖아요. 이 목련나무, 이 모란나무가 앞마당에 5개 정도가 있었고요. 목련나무가 진입로랑 통로 이런 길에 3그루가 있었어. 3그루가 있었는데, 이게 폈을 때는 진짜 예뻐요. 사진 찍고 이랬단 말이야. 폈을 땐 목련부터 얘기하자. 목련이 폈을 땐 진짜 예쁜데, 얘는 이 이파리가 나기 전에 꽃부터 피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폈을 때 진짜 예쁜데, 얘는 꽃이 한 번에 안 떨어지고, 지금 이게 이파리가 막 여러 개 있지. 한 꽃에 이파리가 막 10개 막 넘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한 꽃에 그 꽃잎이, 이 꽃잎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제일 바깥에 있는 이런 애들부터 한 개씩 떨어져요. 바닥으로. 그리고 이 꽃은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에 얘가 1일차에 떨어진 애였다면 얘가 2일차에 떨어지고 얘가 3일차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꽃이 이 지랄 나는 거야. 모든 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땅바닥으로 내리꽂아요. 꽃잎 한 장씩 한 장씩 땅바닥에 버린다고. 이 위에 쓰레기가, 나는 근데 매일매일 이 모든 이 저택의 모든 공간을 모두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었단 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떨어져요. 하루 종일 떨어져. 그게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내내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새벽에 일어나서 쓸고, 점심시간에 쓸고, 저녁 먹기 전에 쓸고, 자기 전에 쓸고, 하루 종일 그냥 시간만 나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바로 안 쓸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안 쓸면은 이 하얀 애들이, 여러분들 배 까가지고, 배나 사과 까가지고 오래 냅둬봤죠? 걔네가 어떻게 돼요? 깐 상태로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갈변한다 그러죠. 얘들은 갈변하기도 하고 이파리에 힘이 줄면서 땅바닥에 달라붙어 가지고 쓸기도 어려워지고, 그 달라붙은 애들이 마르면은 손으로 직접 떼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생을 안 하려면은 하루 종일 계속 얘네를 쓸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목련에 대해서, 목련이 이런 놈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눈에 보기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이게 바로 목련입니다. 목련은 예쁘지만은 아주 잔인한 나무예요. 그 다음에 모란을 봅시다. 모란 같은 경우에는 목련보단 나아요. 모란 같은 경우에는 꽃은 한 방에 떨어지고 이파리는 따로따로 떨어지는데, 이 나무 자체가 별로 안 커요. 사람 키만큼도 안 할 때가 많거든. 엄청 많이 크면 사람 키보다 좀 크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가슴께 정도밖에 안 왔었어. 한 1m 정도? 그래가지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착하게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무도 별로 안 커요. 한 이만 하나? 한 이만 하나? 나무 밑동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이파리까지 다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안을 만한, 다 안 자란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안을 만한, 나 그림 잘 그리네. 이 정도인데 얘도 근데 계속 쓸어줬어야 됐죠. 근데 이 모란, 이 작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뻤어요. 되게 예뻐. 얘 둘 다 근데 되게 예쁜 꽃들이에요. 되게 예쁜 꽃들이고, 그리고 예, 그쵸. 청소하기도 힘든 꽃들이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시에서 나온 건 이 모란인데, 뭐 선덕, 여왕, 중국, 뭐 그림, 나비나 꿀벌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일화도 있어요. 내가 뭐 자식이 없다라고 뭐라고 나를 비꼰 거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있는데, 그건 그게 사실이 아니고,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지금 시를 몇 개를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련이 뭔지 아셨을 거고, 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를 풀게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너무 뻔한 답이에요. 너무 뻔한 건데, 이거는 시를 안 보고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감 좋은 학생은. 시는 엄청 복잡한 문학이잖아요. 복잡한 문학인데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이런 한정적으로 딱 정해서 내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유일한, 절대로, 무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시에서는 근데 그런 게 오답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보고 있죠. 그거는 지금 안 보고 있으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보고 있는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건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모란 봄에 존속하는 거죠.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강화하고 있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가 없을 때 화자의 슬픔이 느껴지고 이때를 엄청 기다리니까 오히려 이 모란이 피는 봄을 더 강조하는 거죠. 특별한 계절적 배경. 가 같은 경우에는 봄과 봄이 배경인 거죠. 봄과 봄이 아닌 순간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 1, 2, 4번 같은 경우에 전부 가가 나왔는데 가의 입장에서만 보면 다 맞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답은 3번이었고, 감 좋은 학생들, 문제 많이 풀어보고 분석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거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선지만 보고도 그런 감 잡을 수 있는 게 문학 3점 문제에서 특히 많아요. 진짜 문학 3점짜리 보기 나온 문제에서 특히 3점짜리 문제 푸는 게 엄청 쉬울 수가 있어. 보기도 안 보고 작품도 안 보고도 답을 도출해내는 경우가 10문제 중에서 한 2개, 3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야. 그 다음 작품 한번 봐볼까요? 검은고. 자, 검은고가 뭘까? 이걸 보고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에서 운다, 검은고, 악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기린을 검은고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기린은 좀 이따가, 지금 여긴 제가 안 붙여놨는데 좀 이따 문제 보면서 나올 텐데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상상 속의 영물이에요. 그거를, 이 검은고를 상상 속의 영물, 기린, 혜태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 놓은 거지. 그래서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이건 또 뭘까요? 어떤 노인이 가슴을 퉁 흔들다. 퉁이라는 소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검은고를 이렇게 퉁 켰다고. 노인이 검은고를 켰다. 검은고를 퉁 키면 몸통에서 소리가 나죠. 그걸 가슴을 퉁 흔들고 갔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향연이 뭘까요? 향연. 큰 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잔치, 큰 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포인트가 여기서 2개 정도가 있는데 얘랑 그리고 얘,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는데 땅 위에, 자, 이 검은 거를 켰던 이런 노인이 지금 어느 끝없는 연회에 높은 곳에 앉았을 텐데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혀졌을라. 이 말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고 만났으면은, 이 말을 만났으면은 잊혀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차마 잊혀졌을까? 차마 잊혀졌을까? 어떤 뉘앙스예요? 안 잊혀졌다는 뉘앙스죠? 차마 잊혀졌을까? 안 잊혀졌을 거라는 뉘앙스예요. 차마 노인이 그 끝없는 연회에 높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차마 이 검은고, 이 기린이 잊혀졌을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안 잊혀졌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검은고가 바깥 거친들의 이리떼만 몰려다니고요.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도 쏘다녀요. 사람은 뭐예요? 검은고를 켜는 주체죠.
잔나비 떼들은 뭐예요? 사람인 양 꾸민 저문고를 켜는 주체처럼 꾸며가지고 거짓말을 치는 존재인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서는 나비가 부정적인 존재로 쓰여졌죠. 요거 포인트입니다. 나비가 부정적인 존재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내 검은고는 맘둘 곳 몸둘 곳도 없어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맡길, 자기를 쳐줄 사람, 검은고를 연주할 사람도 없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어요? 바깥에 나가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벽에 기대선 채, 이건 그냥 검은고가 보통 보관되는, 벽에 기대가지고 보관되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문을 굳이 닫고, 굳게 닫고,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또 한 번 바뀌어. 날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시간이 지나고 밤이 와. 이 밤에도 기린은 검은고는 맘 놓고 울들 못한다. 맘 놓고 울들 못한다. 연주해줄 사람도 없다. 이 밤은 어떤 순간이에요? 이리 때와 잔나비 때들을 피해서 숨죽여야 하는 시간인 거죠. 김영랑 시인의 시 중에서 이 검은고라는 시가 현실 인식이 좀 짙게 된 그런 시예요. 일제 치하와 관련 지어가지고 이 시를 읽어보시면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겁니다. 지금 근대 시만 몇 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일제 치하랑 시를 연관 지어가지고 독해하는 거를 제가 또 이걸 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맞춰줘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10강이에요. 10강이에요. 10강 동안 해온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일제치하 연관지으면 어떻게 읽으면 되겠구나. 딱 보이죠? 검은고가 언제 울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검은고가 못 우는 상황, 그리고 바깥에 이리떼와 나비떼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 부정적인 애들은. 그쵸? 이 밤은 어떤 상황일까? 요런 거 여러분들 제가 직접 설명 안 드려도 전부 다 읽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10강까지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쵸? 문제를 볼까요? 이거 제가 일부러 써놨어. 향년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려고 검색을 치니까 연관 단체에 얘네 뱅퀴시랑 피스트가 뜨더라고. 얘네도 둘 다 비슷해요. 명사형으로 쓰이면은 뭐 잔치, 융숭한 잔치, 특별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융숭한 잔치 이렇게 쓰입니다. 영어 공부까지 해버렸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문제를 풀어볼 텐데, 우리 시는 이미 읽었죠. 기린은 상상 속에서 이 성인은 다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부처 이런 성인이에요. 성스러운 존재.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아까 노인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말고 이걸 보지 말고 선지만 보고 나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지만 보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만 보고 할게요. 나만 보고 선지만 보고 반영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의 현실 일제죠. 뭐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엄청 강조했어요. 방금 전에 강조했어요. 하마 잊혀졌을라 엄청 강조했죠? 시를 알면은 이렇게 문제가 그냥 바로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계교재에서 시
한 작품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셔야죠. 최소 한 작품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셔야죠. 이 연계가 계속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연계교재 공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풀어버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수능은 암기가 아니다 하는데 암기가 필요한 것은 암기하면 돼요. 이런 거는. 고전이랑 현대시 쪽이 특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 암기가. 자, 세 번째 작품이죠. 독을 차고 봅시다. 독이 뭘까? 제목을 봤어요. 독이 뭘까? 그리고 이 차고가 뭘까? 발로 차? 아니면은 허리에 지갑이나 허리띠처럼 허리에 차는 거야? 요 정도 의문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안 독인데 아직 아무도 해치지 않았네요. 신기한 독이네요. 새로 뽑은 독이야. 벗은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해?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 야, 너 그 독 좀 흩어버려. 야, 이거 너도 해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임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자, 보니까 독 안 차고 살아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독 안 차고 살아도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건 누가 말하는 걸까요? 독을 찬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독을 차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벗이 하는 말이죠. 억만세대 뒤로 그러니까 독 안 차고 살아도 너 나 전부 죽어버리면은 억만세대 세월이 흘러갈 거고 나중에 우리 전부 다 모래알처럼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허무한 건디. 인생이 다 허무한 건디. 독은 차서 뭐해? 이거 보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시간 생각나네. 어찌됐건 간에 독을 차서 뭐하냐고. 응?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내가 대답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나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지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이렇게 허무한 세상에. 하지만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이 내 마음을 노려요.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키우는 그렇게 내 운명, 내 목숨을 그 위험한 존재들한테 내맡긴 신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맡긴 신세예요. 내 육신 지킬 수 없다. 그쵸? 독 품지 마라.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독을 차고 간대요. 독을 찼다. 친구가 독 품지 마라. 나는 육신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뭔가 여기서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독을 왜 차느냐? 내 영혼을 건지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 요거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니까 얘도 반영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딱 보이죠? 어떤 느낌인지 딱 보이죠? 저는 시를 이렇게 봐요. 딱 보이죠? 구조를 딱 잡는 거예요. 보이죠? 보였어야 돼요.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은 다시 돌려보세요. 10강까지 왔는데 비스무리한 시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볼까요? 자, 이것도 그냥 선지만 보고 풀어보세요. 선지만 보고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 머릿속에 담고 곱씹으면서 선지만 보고 풀어보세요. 빨리. 다 푸셨죠? 푸셨죠? 쉽죠? 정서적으로 뭔가 어울리지 않는 놈이 딱 있죠. 되게 표면적인 해석이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써져 있는 대로만 해가지고 짜맞춘 애죠. 다른 애들은 어때요? 다 뭔가 속의 의미, 안쪽에 있는 그 시 안쪽에 있는 그런 의미를 보기와 연관 지어가지고 말하려고 했는데 얘는 그냥 표면적으로 허무하고 가리라로 고향집을 떠나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선 뭐라고 나왔어요? 고향집들의 곱게 피는 모란을 어루만지면서 시심을 가꾸는 것이 떳떳한 길인데 왜 고향집을 떠난다 그래? 전혀 다른 거죠. 보기랑. 보기 사실 근데 보기와 사실 보기하고 상반된 애만 찾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근데 보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시 독해가 어떤 식으로 효용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보기가 주어졌으면은 여러분들 보기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보기를 읽어주셔야 돼. 아는 거라도 보기를 읽어주시면은 2배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작품 가봅시다. 내 마음을 아실 리. 4번째인데 내 마음을 아실 리. 이게 뭐고 이게 뭘까요? 내 마음은 뭐고 내 마음을 아실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봅시다. 내 마음을 아실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이게 뭐냐면은 내 혼잣말 할 때 혼잣이라고 하죠. 혼잣 마음. 내 스스로 내가 혼자 하는 생각,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날같이, 나같이. 그러니까 나와 같이 내 생각을 아실 사람,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게 어디나 계실 것이면 기대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죠. 자,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내 마음에 티끌, 눈물, 그리고 푸른밤 고임했는 이슬같은 보람을 이슬보람 보배인 듯 감추었다가 내어드리지. 이 사람이 있다면은 내 마음을 드리리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립다. 누가 그리울까요? 여태까지 나오는 게 한 명밖에 없는데, 내 마음을 아실 이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그립다는 거지. 당연히. 그리워. 그립다고. 내 혼자 마음, 날같이 똑같은 말 그대로 나왔네요. 이 사람이 그립다는 건 더 강조하고 있는 거지. 이 내 마음을 나처럼, 나와 똑같이 내 마음을 아실 분이, 아실 사람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오히려 현실은 좀 우울한 느낌도 들죠.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현실은 조금 우울한 느낌도 들죠. 꿈에나 보이니까 내 옆에 안 보이고. 자, 그렇게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가지고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이렇게 불이 향 타고 옥돌이 불에 달구듯이 그렇게 사랑이 타기도 하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한 마음,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 이거 해석 좀 쉽지가 않죠. 볼게요. 사랑이 타면 연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불빛에 연긴 듯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저도 굳이 해석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시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찾아보면 나오겠죠. 여러분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쳐보세요. 쳐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여러분들 이거는 쳐보시면 됩니다 라고 강의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걸로 되는 거였으면 저는 설명을 안 하죠. 그냥 이게 없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 불이 나오고 타기도 하고 이렇다니까 여기에 가려져가지고 마음이 희미하다고요. 그래서 내 혼자 마음은 사랑도 잘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알 수 있죠. 모르겠다예요. 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을 나같이 아실 이가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다는 거죠. 당연히 꿈에나 아득히 보이고 현실에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뭔지는 안 나왔는데 내 마음을 아실 이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 거고요. 근데 현실에 없고 꿈에만 있기 때문에 현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암울한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얘를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쉽죠? 해석 잘 안 돼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근데 이건 제가 이 문제는 굳이 줘야 되나 싶었어요. 왜냐면은 03학년도 수능이야. 그리고 이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런 문제가 나왔다니까. 요즘에 이런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자, 연기인 듯이네. 연기네요. 이 보기를 A로 고쳤었대요. 그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얘랑 얘는 이미 탈락이고 3, 4번 중에 고민을 해야만 해요. 나처럼을 날가치로 바꿨고요.
향이 맑은을 향으로 바꿨고요. 하련만을 하오련만으로 바꿨고요. 연기인 듯을 연기인 듯, 희미한을 희미론, 그리고 모르리를 모르리라를 모르리로, 희미한을 희미론으로 바꿨죠. 볼게요. 단어의 일부 글자를 바꿨어요. 단어의 일부 글자가 문법이야? 단어의 일부 글자가 문법이야? 한 글자가 문법이야? 아니죠. 아니죠. 문법이 아니죠. 한 글자 문법이 아니죠. 단어의 일부 글자를 바꾸는 건 문법을 박살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리듬감을 살려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가 답인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요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깐난애기 땐가? 이런 문제도 그때는 나왔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저는 기출 공부할 때 얘를 풀었었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 문제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왔다고, 그냥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끝났습니다. 네, 작품은 끝났고요. 자, 그리고 숙제입니다. 숙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김영랑 시인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작품만 해도 4작품이 출제된 그런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본 김영랑 시인의 시 4개, 여러분들 이제 오늘로써 근대시 보는 이런 눈이 좀 생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대로 공부했으면 숙제도 꼬박꼬박 내고. 여러분들 이제 근대시 거의 마스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김영랑 시인의 시 4개를 모두 노트에 옮겨 적어서 제출하세요. 제대로 공부 안 한 학생은 수업 내용 다시 상기하면서 시 4개를 그대로 노트에 옮겨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면서 가장 잘 쓴 글씨체로. 이 숙제가 전에도 있었죠. 그때보다 오늘 더 잘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보다 오늘 더 잘 써야 오늘이 바로 살면서 가장 잘 쓴 글씨체로 쓴 숙제가 되겠죠. 왜 이걸 이렇게 적으라고 할까? 왜 이렇게 귀찮게 적으라고 할까? 그냥 시 자체를 여러분들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글씨를 잘 쓰려면은 천천히 써야겠죠. 천천히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몸에 새기라고요. 꼭 하세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 같아 보이겠지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코 절대로 결탄코 한사코 시키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고요. 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 거는 사실 이 강의 김영랑 시인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숙제 꼭 제출하시고 나서 다음 강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